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본격적인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체 건조와 원자로 건설은 국내에서, 연료 공급은 미국에서 받는 방향으로 한국과 미국이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종 결과물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통상 투자 관련 조율은 마쳤지만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야는 지역을 돌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들 자세히 분석합니다. 주말을 맞아서 미술관을 산책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선 책 아무튼 미술관의 이유리 작가와 함께 특별한 미술관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높이 60m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망 확인 3명, 2명이 또 사망 추정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하튼 구조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로 보면 큰 사고예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정밀 조사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까지 파악된 사고 원인 어떤 겁니까? 일단 이게 이제 노후화된 그 보일러 타워를 철거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철거하는 방법은 이제 해체할 때는 주로 전도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폭파해가지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고, 이 절단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도공법, 그러니까 폭발을 하는데 한 번에 이 비산하거나 주변의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이 취약화 작업,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도 작업 이전에 약간 절단 작업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확 무너져 내리게 하기 위한 취약화 작업. 무너지는 거를 좀 순조롭게 하면서 주변에 피해도 덜 주기 위한 그런 거였네요. 그 시방서 같은 거 공개된 거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체 작업이 계획이 돼 있긴 한데 거기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이 하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물의 특징이나 올해 몇십 년 됐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설계도 하고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취약화 작업, 그러니까 25m 높이에 올라가서 이걸 일부 절단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잘못됐을 때는 붕괴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전에 충분히 대비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이게 이제 보통 철거 작업하기 전에 뭐 해체 계획서 이런 것도 만든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각 절차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제대로 따랐는지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아요, 경찰이.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건축 시공 기술은 물론이고 이런 거 대형 건축물 해체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하우와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기술 부족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절차를 잘 따랐는가,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비슷한 사고가 2019년에 서초구 잠원동에서 외벽 붕괴 사고 있었는데 뭐 이때 당시에도 해체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 안 됐다. 2019년에 광주 학동에서 또 무너졌었잖아요. 이때도 그 해체 계획서가 작성은 됐는데 그것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결국에는 보다 좀 과학적으로 접근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게 비용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거잖아요. 81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벌써 40년이 넘은 건물이라 자체 부식 정도를 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뭐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밀한 사망 사고도 이게 뭐 그렇죠.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고 그래서 뭐 보다 엄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대형 사고 관련해 가지고 공공운수노조는 예견된 참사다. 죽음의 외주화다 이렇게 거듭 비판했고요. 정부는 고강도 수사 예고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는 또 노동자들 사망 사고 또 이어지고 있고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자 이런 사고의 경우에 조기현 부위원장님 책임 소재를 일단 뭐 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더 보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여기 시공업체. 시공업체 뭐 발파 전문업체 소속 계약직 8명의 뭐 관리자 1명 정도 아마 작업하다가 붕괴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해체 계획대로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 그래서 그 기업의 대표자의 책임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고 감리자도 이 해체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데 이게 이 하청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외주를 준 이 울산화력발전소 내지 이 관리업체에 또 용역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번에 이 발파 공정을 실제 책임지는 그 위탁 준 도급자가 이 현장을 직접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 그 외주를 준 업체의 책임자까지도 처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 현장을 단순하게 완벽하게 하청을 줘서 하청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운데 하청 기업이 해체 계획서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청 기업 이 관리자 책임으로 끝날 수 있고 이 현장 관련돼서 관리 책임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이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준 도급업자한테 있다면 그 도급 업체의 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법 위반의 책임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정황 대변인님은 어떤 책임 소재 가리기 보니까 위해서. 한국동서발전이 발주를 했잖아요. 1차 수주를 받은 곳이 HJ중공업이고 그 HJ중공업의 그 도급을 받은 회사가 코리아카코예요. 네, 코리아카코가 고용한 분들 이 9명 가운데는 1명이 정직원이고 8명은 계약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이게 죽음의 외주화라는 게 사실 뭐 과거에도 그렇죠. 과거에도 1차 뭐 그 수주업체가 다시 도급의 도급 재하청을 줘갖고 그 재하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책정된 그 공사 금액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 투자되니까 이런 위험 속에서 문제들이 작업한다. 뭐 이런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이 문제 어디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아마 관계 당국에서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원청 업체인 HJ중공업이 그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조사가 우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국감 마지막 장면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자, 역시 이번 국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의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대통령실 국감은 김현지로 시작해서 배치기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 대통령실 국감 한번 하나하나 되돌아볼게요. 가장 날을 세운 지점은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였거든요. 자, 이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 부위원장님. 처음 이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 일대 이제 증인채택 논의를 운영해서 하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출석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만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건 그때
대통령실 인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대변인실하고 소통수석실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지 실장의 총무부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선 그게 국감 불출석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통령실 인사가 뭐 국감 출석하고 하라고 때문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뭐 김현지만 콕 찍어서 한 인사도 아닌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운영인 논의가 약간 지연되고 지체되는데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김현지 출석 요구를 하는데 총무비서관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과거 사건 뭐 10년, 20년 전 뭐 성남 시절 시민운동 할 때까지 사건까지 끌어들이면서 그걸 국감에서 묻겠다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 이제 원내 지도부 안에서는 이거 완전히 정쟁용으로 김현지를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생기고 있었고 더군다나 대통령실하고 뭐 정책위의장이 김현지 실장은 출석한다 인사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계속 증인으로 요청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감 자체를 김현지 국감 그 이슈로 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려는 의도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김현지 실장을 출석시키는 국감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로 흘렀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 어제 이제 국감 일자의 증인 출석 협의를 했을 때는 대통령실하고 또 원내 조율을 거쳐서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질의라면 당연히 출석해야 되니까 오전에 출석하겠다고 정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 안 받았죠. 국민의힘이. 오전에 하는 거는 뭐 기관 보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오전 다 지나가는데 그거 너무 생색내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하기 나름인 거지. 그게 하다 보면 뭐 정말 국민의힘이 질의 과정에서 필요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도저히 뭐 오전 국감으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신문이 뭐 꼭 필요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면 오후 국감까지 연결될 수도 있었던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지시로 대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과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판에는 이미 김현지 실장 관련 이슈는 정치적 공세로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는 걸 더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던져놓은 이슈를 가지고 공방의 소재로 삼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결국 운영위를 파행시키는 거를 아예 이 운영이 국감 전략으로 짜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작부터 파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질 이 공방의 이 대상은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였지만 내용은 김현지 실장을 매개로 해서 국감을 이런 식으로 파행시키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할 만큼 활용했기 때문에 그냥 더 파행시키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정광희 대변인님. 같은 상황을 똑같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정파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데 파행을 작정하고 들어온 곳은 민주당 아니었나요? 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운영위 의원으로서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이해 충돌이 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아니 내가 이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내 입을 막으려고 하는 입틀막 아니냐라고 하니까 입틀막을 갖고 그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뭐 고성이 오가고 그다음에 바로 그 운영위원장이 이거를 정회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가는 길에 이기현 의원이죠. 같이 충돌을 했단 말이에요. 자, 국민의힘 책임이야 이러니까 이제 나가다 돌아왔죠. 그렇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에도 운영위 위원으로 국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입틀막이라는 말이 그게 막말인가요? 그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정치 공세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빌미로 소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휴회하고 이거야말로 만약에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오전에만 출석했다고 치시죠. 그러면 그 공방 하나로 아마 오전 시간 다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논란이 있었을 때 김현지
부속실장이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간다고 했고 대통령도 국회 차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례 대기하라고 했다면 내보냈으면 이런 정도의 정치적 논란으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고 긁어서 부스럼 만든 격이다. 제가 이제 평가합니다. 이제 배치기 논란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두 분한테 약간 좀 궁금한 거 먼저 국민의힘에 한번 여쭤볼게요. 정광재 네. 대변인한테. 좀 독이 올랐을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구 끝까지 숨어도 김현지를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다. 뭐 야당 입장 뭐 재판 컨트롤 타워 의혹이니 뭐 인사 개입 의혹이니 뭐 야당이 물어보고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현지 하는 와중에 야당이 더 이렇게 정밀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따져야 될 부분을 많이 놓치진 않았는지 이런 문제의식은 당내에 좀 있나요? 뭐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단히 그 강도 높은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화됐죠.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하고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나타나는 것만 놓고 보면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약한 고리 물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도 결국에는 디올백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문제 이거 지금 특검해도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재판 가도 실형 안 나오는 사안이거든요. 디올백 문제도 아마 뭐 실형까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도덕적인 그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 막으려다가 결국엔 뭐 계엄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도 김건희 여사를 반면 교사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곰팡이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네.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는 순간 곰팡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김현지 여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괜찮아요. 김현지 여사랑 그래. 빨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럼 공적 비판의 그 영역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한테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강훈식 비서실장 이 성품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기현 의원 야당 의원들하고도 그 사이가 나쁘지 않은 분이 뭐 강훈식 비서실장 말할 것도 없고 뭐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서로 껴안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이 어저께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도 엄청나게 막 물론 주진우 의원이 계속 물고 늘어지긴 했지만 평소 때 보지 못하던 모습. 이기현 의원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돌아서면서 첫 배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뭐 누가 가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다음에 두세 번은 또 밀고 방 밖으로 밀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김현지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다들 흥분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의심을 더 하게 되고 또 더 집착하게 되고 야당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예. 지금 뭐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김현지 실장 관련된 내용들이 별게 아니다. 뭐 파서 뭐 나올 게 있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대통령실 직무수행과는 전혀 무관한 거라는 건 일단 뭐 분명한 사실이고 대표적으로 성남시 의료원 뭐 사건 때 성남시 시의회에서 했던 판결문 이 문제 있었어요. 가가지고 뭐 폭력 행위가 있었으니까 거기 벌금형 있었고요. 거기 그걸로 인해서 재판받고 처벌 받았어요. 그거죠. 이미 끝난 거다. 그거 불러서 뭐 하려고요? 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 실장 관련된 문제, 의혹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과거의 사실관계로 다 확정돼 있거나 조금만 확인해 보면 다 사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마치 무슨 의혹인 양 해서 그거를 이제 바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김건희, 이재명의 김현지 이 그냥 프레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제기한 의혹들 다 따져보면 뭐 그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재판 관련돼서 관여했다, 개입했다 이건
뭐 고발하면 또 수사 뭐 하겠죠. 근데 한다고 해서 당연히 대통령 이재명 당시 이 대표 도지사 관련된 보좌관 또 핵심 지금 책임 실세로서 실세가 아니라 책임자로서 재판 진행상 보좌관 챙기죠. 당연히 공무원 관련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하고 이런 과정이지 거기에 무슨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모의하고 설계하고 그랬다고 하면 지금 그 사건 관련된 위증 혐의자들 다 기소돼서 재판받잖아요. 거기에서 다 나왔겠죠. 그리고 근데 그 만약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그러면 빨리 그냥 뭐 오전이 됐건 오후가 됐건 하루가 됐건 출석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기관에 대한 대답만 하고 나머지 막 옛날 얘기 대답 안 하고 하면 될 텐데 왜 그거를 안 그러니까 하고 그런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예. 그 초기에 아예 딱 털어버리는 해서, 건데. 예, 초기에 딱 해서 기관 간의 질문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받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건 전략적 관리에는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자꾸 이렇게 문제로 확장시키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게 저런 거죠. 식으로 나온 예. 야당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겠구나. 그렇죠. 계속 뭐 눈덩이처럼 키웠는데 알맹이를 파보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지금 불러서 나왔다고 한들 뭐 20년 전 30년 얘기부터 최근 대선 관련해서 확인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뭐 위증을 교사했다느니 대선 자금에 불직접적으로 개입했다니 그 대선 자금 무슨 불법성이 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실의 국감을 그 시간으로 다 보낼 텐데 지금 그 국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잠깐 배치기 잠깐 여쭤보면 이제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이게 자세히 저도 이제 방송 기자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옛날에 리포트 할 때는 그거를 그림을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두루뭉실하게 하던데 막 뭐라고 이기현 의원이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송원석 대표 그 전에 소리를 지르긴 했어요. 뭐 이거 이렇게 하려고 다 저 무산시키려고 운영이 국감 무산시키려고 이런 거 아니야 소리 지르고 나가니까 이기현 의원이 뒤에서 또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 그 국민의힘 탓이라고 그랬더니 나가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배가 만나는 그 순간은 첫 순간은 누가 먼저 그거 했는지는 애매하더라고. 근데 여하튼 그 다음 순간은 이 이기현 의원이 이렇게 이 체격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가지고 이제 문까지 밀렸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래서 아무리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여야 의원 사이에 뭐 금돈이 뭐 이런 게 사라졌다지만 그래도 이기현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죠. 네. 그 여기는 그래도 제1야당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네. 3선이고 나이도 한 5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되게 분해하는 것 같고 어쨌든 첫 시작은 모르지만 그다음에 한 두세 차례 이러고 문 밖으로 이제 거의 밀려나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그냥 깨끗이 서로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적어도 이 신체적인 접촉 이 건을 잘못 따지는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뭐 하여간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먼저 분명하게 이 그 접촉을 했던 것은 뭐 그 송원석 원내대표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쌍방이 된 거죠. 근데 이럴 때에 이 자체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는 형사적으로는 누가 먼저 유발했느냐, 누가 먼저 행위했느냐에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송원석 원내대표인 건 맞는데 저는 그 문제 잘못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가 이 자체로 국민들이 지금 보기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 여과 없이 노출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사과하고 국민들께 유감을 표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딱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송원석 원내대표시잖아요. 뭐 지금 위원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고 있지만 이 운영위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야당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조정하고 김병기 대표하고 따로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제 보면 더 큰 소리 치고 더 삿대질하고 오히려 파행을 맨 앞에서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흥분당 상태가 돼버린 거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난 건데 그런 거 보면 송원석 대표도 중진이시고 야당의 원내대표시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격하고 막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뭐 김민수 최고위원 등 이런 분들이 당의 분위기를 주도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
이 품격 있게 국회를 좀 관리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될 중진들도 원래 역할을 하지 못하시고 그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싶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정광희 대변인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도 두 사람이 처음에 그 충돌했을 때는 우발적으로 상호 동시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뒤를 돌아섰고 그 문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할 것 없이 둘이 같이 부닥쳤어요. 근데 전 그 이후에는 거의 이기현 의원이 스모 선수처럼 막 송영석 원내대표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되지. 예, 뭐 정말로 힘이 장사신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볼썽사나운 일이죠. 저도 그리고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그래도 국회라는 것이 과거 그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건 부적절하다고 치더라도 삼선 의원이고 야당 원내대표를 그렇게 물리적으로 막 힘을 이용해갖고 밀쳐내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최소한의 상도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현 의원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이름도 듣고 얼굴도 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의원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히 계셨던 분인데 그 최근에 이제 강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여야 다음 일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더 액션을 크게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과방위에서도 박정은 의원하고 김우영 의원하고 충돌하는 모습 보면서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생활도 아니고 옥상으로 올라오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내가 너보단 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인데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제 정식 명칭이라고 해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체 건조와 원자로 건설 국내에서 연료 공급은 미국에서 받는 방향으로 한국과 미국이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대통령실 안보실이.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늦어지는 건 통상 투자 관련 조율은 마쳤는데 일부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안보 분야라면 어떤 부분이 지금 마지막 좀 조정하고 있다고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제 처음에 이제 패키지 딜 해가지고 관세 플러스 안보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까지 포함된 논의가 테이블로 올라갈 것으로 최초 몇 달 전에는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본격 논의는 안 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핵잠 논의가 최근 급부상됐고 실제 이번 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까지 갔으니까 다른 내용들이 이 그 팩트시트에 포함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슈가 단순하게 이 건조 문제도 있지만 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아마 그런 취지의 내용의 문구 조정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의견이 마지막까지 갈리는 것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건조하는지겠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필리조선에서 하겠다고 미국 가서는 공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명분은 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근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사실 과정이니까 거기 필리조선에서 인프라 만들고 거길 가져가서 잠수함 건조하고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실제 현실화 가능성이 여러 단계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미국 측에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겁니다. 아마 마지막에 긍정적으로 서로 협의해가는 과정인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합의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단계의 지금 쟁점은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광희 대변인 보시기엔 어떤 모습으로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운영위 국감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게 이번 주말이면 작성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위성락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은 이번 주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협상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언제 가져올 거냐. 처음에도 7월 30일에도 협상 잘 됐다라고 했고 8월 25일에 만났을 때도 이제 너무 잘된 협상이라 따로 서명이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번 APEC 계기로 정상회담했을 때도 다 됐다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굵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두 가지 문제는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죠? 핵 추진 잠수함 예. 그거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라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대로라면 그냥 언젠간 지을 거다라는 정도의 선언 의미밖에 되지 않아요. 그 필리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도크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명문화하는 거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도 그냥 뭉뚱그려서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이렇게 협상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그게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잖아요. MFN. 그거 명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물론 대만하고 가장 경쟁 강도가 높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도 분명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 최혜국 대우를 얻지 않고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미국 시장에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 두 부분은 확실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좋으신 말씀인데 그 내용 다 잘 포함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첫 번째 협상 이후에 후속 협상 진행 과정에서도 왜 빨리 서명 안 하냐고 계속 재촉을 해요. 근데 그 주장을 했던 그 시점에 협의된 내용 정도로 합의했다면 지금 이런 결과를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처럼 터프한 협상 전략을 계속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 최대의 유리한 결과로 좀 끌어낸 거예요. 마지막 팩트시트 조율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라면 뭐 관세 관련된 이견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리된 것 같고 이 문제라면 뭐 핵 추진 잠수함이 갖고 있는 안보적, 뭐 경제적, 잠재적 가치는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최대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 필요한 거니까 왜 안 되냐는 비판은 좀 하시기보다 같이 좀 뭐 이런 결과를 끌어내도록 좋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 와라 이런 정도의 요구나 그 관련된 비판이면 뭐 충분하지 늦어지는 걸 그 자체를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인 만큼 오후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성산램프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나들목 진입램프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종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정체가 매우 심한 만큼 미리 시내길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광명터널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북충주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 낙동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뒤로 상주나들목부터 길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청량나들목 진입램프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미 안보 협의회 최근에 이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방한에서 이제 안규백 장관 만나고 한미 안보 협의회 회의 열었는데 그 공동 성명 내용이 언론 통해 일부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 삭제된다고 합니다. 정광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미 SCM 성명서면은 네. 미국 측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측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반영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이 뭐 북한에 좀 안 좋은 시그널을 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았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 한반도 주한 미군 있잖아요. 네. 이게 28,500명으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미국이 이제 전략적 유연성, 그 동맹 유연성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있는 주한 미군의 공백이 발생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한반도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네. 안전 장치들이 좀 언급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간과된 것 같아갖고 이게 사실 뭐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도 그렇지만 조그만 신호 하나하나가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일부 용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용인했을 때 한국은 그럼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그 핵을 사실상 공유받을 수 있는가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3년에 연성 핵 공유라고 해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토식 핵 공유가 될지 한반도에 뭐 한국의 전략핵 배치라든지 뭐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 성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한미 동맹 안보 군사적 그 측면 어디에서도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강화되고 있다는 거 확인된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미국은 아태 전략 전체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갖고 있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어요. 이번에 SCM에서 이거 현재라는 단어 빠진 거 때문에 주한미군의 뭐 주둔 지위가 큰 변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그건 미국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가 되긴 될 건데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북한의 잘못된 시그널이 될 리는 없다고 보고 SCM 공동성명은 이거 2020년에도 이거 현재 이 전력 수준 유지 현재 빠졌어요. 그때 왜 빠졌냐면 트럼프 정부 일기 때인데 네. 그 방위비 분담금 증액시키려고 카드로 활용하잖아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SCM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것과 주한미군의 숫자를 조정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이 동일시대에서 평가될 일은 아니다. 그게 여기에서 이 문구 빠진 것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안보 상황을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오늘 충북 청주 찾아 최고위원회의 열었습니다. 충북을 바이오 의학 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영남, 충청, 광주 방문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을 찾아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비판했습니다. 이게 뭐 야당은 부동산 부분 파고들고 여당은 중원 공략하고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지방선거 모드라는 게 물씬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뭐 국감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고 네. 이제 예산 국회부터 사실 뭐 그 지방선거와 관련 연결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게 하나하나의 일정에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은 아니긴 하지만 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이 되고 분위기가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뭐 이 그 일정에 담긴 어떤 특정 지역의 이슈보다는 네. 지금 뭐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사실 이 일을 잘 해내고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최근 뭐 여론조사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야당은 뭐 원래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일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원래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초반 구도가 형성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크게 이제 걱정은 안 돼요. 물론 민심이라는 게 자만하고 오만하면 이제 큰일을 나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 이걸 가지고 이 틈을 노려서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는데 아마 그거 생각보다 크게 오래가거나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광희 대변인 뭐 예. 부동산 대책요 사례도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드시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대안을 제시하는 게 또 제1야당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이 네네. 부분은 당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동산 그 대책 있잖아요. 네. 10월 15일에 나왔었던 대책은 완전한 실패다. 그걸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주거 안정 효과는 없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공급 대책 빨리 내놔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대안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공급 많이 하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입니다. 공급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마다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아파트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빵도 아니고 이거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 다 알죠. 그러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마다 왜 집값 상승했냐? 공급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수요를 자꾸만 눌러서 집값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신규 아파트 공급 적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부터 5년까지의 계획이 있다면 네. 미래에 있는 수요까지 단기간에 몰리면서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하여간 뜸을 굉장히 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된다 좋게 얘기가 됐다 했는데 결과물 안 나오잖아요. 공급 대책 연말까지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왜 연말까지 기다리죠? 빨리빨리 내놔야죠. 그래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매매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전세가, 월세가 이게 연쇄 도미노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제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간 곳이 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라 그랬는데 용인이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용인에 가서 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를 한 것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 참배 헌화하려 했는데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계엄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현장 찾아서 참배쇼 했다는 게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평가인데 뭐 윤 어게인 세력과 확실히 손절하고 윤 전 대통령 면에 뉘우치고 가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저렇게 강력히 반대하는데 뭐 윤 어게인 세력 뭐 이 얘기도 이해는 되나 네. 과연 광주 시민들 그 보편적인 정서가 과연 저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하고 똑같은지 또는 광주 정신이 저렇게 배타적으로 참배를 하러 왔을 때 배타적인 건지 광주 정신은 국민 모두의 거는 아닌지 어떤 특정 세력이 점유하는 건지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뭐 5.18 정신이 민주당만의 아니면 진보 진영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우리 전체적인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의 어떤 가치를 세운 네.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특정 단체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과 신념으로 누구를 막고 누구를 허용하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원래 광주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광주 시민들도 그렇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의힘이 다가올 때는 이런 모습 없었습니다. 김종인 이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자유한국당 때인가요? 그때 광주 가서 묘역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참배하고 광주 시민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하고 그 뒤에 보이는 모습이 진정성이 전혀 없는 행동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참배한 다음에 그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 민주광장의 북한군 개입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문제 제기를 막 해요. 또 2024년에 김재현 의원 이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5.18 헌법 전문수로 그거 되겠냐 이런 식으로 조롱해요. 이 장동혁 대표의 문제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비상계엄 직후에 대통령 탄핵 안 된다고 반대하더니 그 보수 집회 가가지고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분들의 힘을 얻어서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건 광주 시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 전체가 지키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의 정면으로 방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갑자기 불현듯 가시려고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한번 하고 가셨어야죠. 이렇게 정리돼 안 된 입장으로 가니까 결국 계엄 세력 옹호하는 분이 광주 이 영령 앞에 어떻게 무슨 낯으로 오느냐 이런 불만이 저는 광주의 어떤 특정 시민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매달 광주 찾겠다는 약속을 일단 했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좀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호남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정서 이거 참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광주에서 제일 많은 득표를 얻었던 분이 보수정당 후보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던데 한 12%인가 얻었을 겁니다. 네. 그만큼 호남이 보수정당의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수정당이 전국 정당이 되긴 위해선. 저는 대략 뭐 우리나라 인구 한 30% 가까이는 이 호남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수권 정당이 된다거나 뭐 원내 일당이 된다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지도부가 호남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거죠. 전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광주 정신이라는 것을 왜 진보 진영만 독점하고 있지? 이런 부분. 그리고 왜 언제까지 사과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한일 관계와 빗대서 얘기한다면 그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제 됐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서 왜 이렇게 그러면 어려움을 당했느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몫이 크다고 생각해요. 계엄으로 인해서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거죠. 1980년에도. 그래서 그 계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불법 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의힘이 여전히 절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고 보는데 분명한 것은 보수정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재판받는 건 또 처음이라고 하네요. 뭐 처음도 많아요. 보면은 이것도 처음이고. 근데 나름 그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4층 재판정을 김 여사 3층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동선이 겹치지 않게 그 마주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나 그것도 참 궁금한데 여하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절대 마주치게 할 리가 없죠. 법원에서. 그렇죠? 아마 출입구를 달리했으면 아예 마주칠 일이 없게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두 분이 서로 마주치는 걸 원했을까요? 저는 그 자체도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역사적으로 불행한 장면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재판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그렇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샤넬백 수수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그라프는 부인합니다. 이런 태도들이 고스란히 다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 요청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통상 우리나라 사람도 감정적으로는 또 그래도 아유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최소한의 동정심조차는 갖지 않게 됐다. 둘이 이 마주치는 장면이 아니더라도 둘이 재판에 서는 장면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루빨리 법에 따라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심정이 국민들께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두 분이 마주치는 장면이 연출돼서는 안 되죠. 네. 동선 당연히 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각각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지 못한 뭐 우리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뭐 두 분이 이제 재판을 받는 것 어쩔 수 없죠. 뭐 이 지금 혐의가 있는 거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역사적인 비극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공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막 주말로 가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지혜는 학교에 가기 전 먼저 집안일부터 시작합니다. 6년 전 머리에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아빠, 그리고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돌보는 건 고스란히 지혜의 몫입니다. 작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 한때는 마음의 문을 닫기도 했지만 꾸준한 심리 치료를 통해 지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지혜는 간호사의 꿈을 키우며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이젠 누군가를 위한 따뜻함으로 돌려주고 싶다는 지혜. 지혜의 작은 소망이 큰 꿈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입동이 오늘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서쪽 지역과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는 탁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청정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쪽 지역부터 농도가 낮아졌지만 인천과 충남, 전북 지역은 밤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제주도에, 밤부터는 충남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일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30,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10에서 40, 그밖에 남부에는 5에서 20,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전주,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 18도, 전주 1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철수 대한적십자 회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 언행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오늘 나란히 각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 동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병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7명이 매몰된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 수색 작업이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서는 AI 시대 일자리 문제 들여다봅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인공지능이 진입한 산업에서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 중장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짚어보고요. 또 제조업 사무직을 넘어 플랫폼 데이터 산업까지 AI는 일자리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이성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AI 노출이 높은 산업에서 15에서 29세 청년 일자리가 21만 건 정도 줄었고요. 반대로 50대 이상은 약 20만 건 늘었다. AI 노출이 많은 산업에서 IT에 익숙한 젊은 층이 오히려 뭐 타격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년 일자리 늘어났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이제 AI의 기술적인 특성이 네. 이제 우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지금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뭐 보고서 작성, 기초 분석 이런 것들은 정형화된 업무고 네. 보통 이제 20대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이런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요들이 이제 대체가 되고 있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50대 이상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기업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도 좀 잘 이해하고 조직 관리나 뭐 대인 관계 약간 정무적인 측면. 예. 네, 그런 비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네. AI가 대체하기 아직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이제 경력직 위주의 50대 이상의 비중이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처음에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조금 그래도 아주 숙련되기 전까지는 조금 단순 그 기본적인 업무들을 반복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젊은 이들 네, 일자리를 AI가 대체하고 그 50대 이상은 숙련된 뭐 그렇죠. 정무적 판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변적인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아직 대체 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AI가 우리 일자리를 어떤 부분을 대체한다면 어떤 일자리일지 관심이 이제 모아지는데요. AI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활용하는 거 이거는 그 풍경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생성형 AI 이 활용 확대가 기존의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진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본격적으로 정말 본질적으로 줄일지 혹은 뭐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또 어떻게 연계돼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역량이 이제 뭐 워낙 지금 광범위하고 또 AI 기술이 이제 초기에는 뭐 미래 예측이라든가 이런 분석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잖아요. 생성형 AI 시대로 접어들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AI 에이전트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서 역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하는 이런 쪽으로 또 피지컬 AI라 그래서 실제 물리 세계에서도 이제 AI가 사람과 이렇게 교류하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화의 경로를 쭉 보면 사람의 이제 능력을 점점 더 이제 닮아간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된 이제 사람의 능력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어느 직군이 위험하냐, 뭐 어떤 산업이 위험하냐, 이걸 좀 가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지금 그런가요?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들 위주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좀 고도화된 업무도 이게 뭐 규칙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정비되어 있는 것들, 그런데 뭐 회계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법률 업무도 법률 업무 이 부분도 상당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도 아주 기본적인 어떤 것이 적용되면 이제 저 해결되는 것들이 있나 봐요. 법률도 사실은 이제 기존의 판례라든가 뭐 법률 그리고 이제 어떤 법 이론들이 이제 이렇게 종합되면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은 좀 그렇게 뭐 이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표준화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례들을 적용하면 같은 사안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자리 뭐 어떤 산업을 논하는 것은 이제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워낙 좀 광범위하게 저기 모습들이 변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요. 네, 제가 어제 만난 뭐 기업인은 앞으로 한 3년 내에 AI 개발 기업인데 한 80% 정도는 직원들이 필요 없을 것 같다. AI가 대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20%가 남는 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고위층에서 또 의사결정, 뭐 전략적인 판단이나 또는 대인관계나 뭐 영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남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청년 취업 하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을 에서는 상당히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교수님, IT 업계에서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소식을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감원 발표였습니다. 수백 명을 감원했는데 그 감원한 대상을 보니까요, 데이터 센터 물리적 인프라와 네트워크 설치 담당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성이나 어떤 판단력이나 단순 뭘 입력하고 이 정도 이상이 되는 업무 같은데 AI 자동화 기술로 이게 이제
대체되는 이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인프라를 운영하는 거는 네. 뭐 서버를 설치하거나 뭐 네트워크 구성하거나 뭐 냉각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거나 이런 업무들인데 원래는 이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AI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알고리즘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절차, 뭐 규칙인데 이 알고리즘만 잘 짜여져 있으면 이게 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고도의 전문적인 좀 지식도 결국은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사람이 없이도 AI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봐서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저숙련, 뭐 단순 노동이 네. 대체가 뭐 된다. 근데 고숙련자는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그 업무 자체도 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단순히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 약간 저숙련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AI가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고숙련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단순 뭐 반복적인 업무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마 AI가 잘 치고 들어오지 못할 거다 하고 생각했던 게 인간의 어떤 감성이랄까 창의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음악, 그림 이런 분야들은 좀 AI로 대체되는 게 좀 더딜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서도 또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생성형 AI 자체가 이제 어떤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창작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음악이든 뭐 이미지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게 이제 생성형 AI니까 결국은 인간의 가장 이제 뭐 본질적인 영역이었던 이제 이런 그 창조까지도 이제 AI가 이제 대체하게 돼서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면 보통 우리 그림이나 음악을 가지고 뭐 AI가 만든 게 훨씬 더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럼 사람의 역할은 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기술적으로 뭐 잘 만들고 기존의 것들을 잘 이제 뭐 이렇게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은 AI가 뛰어나겠지만 어떤 독창적인 관점이나 뭐 감성 뭐 이런 거는 여전히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봐서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창작자들도 사실은 이 생성형 AI 통해 가지고 창작 과정에서 뭐 아이디어 초안을 잡아준다든가 뭐 편집 작업을 대신한다든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직접 하던 일들을 AI가 빠르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좀 더 이제 좀 창의적인 또는 감성적인 일에 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결국 AI하고 인간이 이제 협업하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AI 활용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이렇게 쭉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직업을 특정해서 이곳이 더 이렇다 이런 건 크게 이제 좀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별로 본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진행 속도가 빠를 것 같다 싶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지금 사례들은 이제 주로 이제 테크 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많이 감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메타라든가 아마존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금융 분야도 사실은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금융도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전산화가 잘 돼 있고 또 이제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뭐 메타 같으면 이제 그 AI 개발 부서 사람을 뭐 수백 명 감축을 했고. 뭐 아마존은 2030년까지 물류 창고 운영하는 인력이 한 75%를 이제 자동화하겠다고 했어요. 60만 개 정도 일자리가.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사례로는 보면 하여튼 테크 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AI에 가장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앞서가는 기업들이 감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제조업이나 이런 데들은 아직은 AI 도입이 좀 활발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한국 같으면 그 노조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AI를 도입하고서도 실제로는 이제 이런 이제 대체 같은 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가 주로 이제 AI로 어떤 직업이 어떤 산업 부분이 이게 대체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것과 네.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얘기입니다. AI가 우리 일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간이 하던 일을 그저 이제 싹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재구성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이제 업무를 재편하면 이제 네. 기존 인력은 결국 다른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컨대 엔지니어들은 그 시간을 좀 더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고, 네. 신입 변호사들은 사무적인 일 대신에 이제 고객과 더 많은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있고. 예컨대. 그리고 이제 AI 확산 때문에 사실은 일 자체가 좀 변화가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같아요. 하나는 결국 AI가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빅테크 전문가라든가 또 최근에 정보 보안 이슈가 워낙 큰데 네. 정보 보안과 관련되는 직무들이 되게 중요한 직무로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AI가 결국은 이런 일자리 위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환각 위험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AI를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감독하는 역할들, AI 윤리 감시라든가 네네. 또 데이터 거버넌스 매니저라든가 이렇게 AI를 관리 감독하는 직군에서도 네. 상당 부분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아마 좀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AI가 이제 사람을 이제 단순히 보조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사람의 일과 AI 일이 좀 구분되면서 네. AI는 이제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반복적이면서도 물론 전혀 고도화되고 있긴 하지만 네네. 좀 인간하고 협업하는 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우리 일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 보조가 아니라 이제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는 전망이시고요. 자, 최태원 SK 회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고정된 근무 개념 점차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와 사람이 협업하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네. 협업하는 시대에는 장소와 시간, 고용 형태 모두 유연하게 재설계돼야 한다. 물론 우리 기업들이 이미 조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AI 시대에는 이게 더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네. 계속 계속 기술이 이제 산업에 도입되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AI가 이런 변화들을 가장 극명하게 이제 나타낼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얼마나 앉아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했느냐는 것보다는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어떤 성과를 냈느냐. 네. 이런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시절에 사실 원격 근무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AI가 도입될수록 더욱더 이제 사실은 장소에 불문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AI와 함께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네. 장소도 개념이 되게 희박해지고 네. 또 이제 고용의 형태도 개인들도 사실은 이제 평생 직장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과업별로 네. 프로젝트별로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정규직보다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계약직 같은 걸 채용하는 형태로 네. 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아마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한 고용 그다음에 좀 원격 근무라든가 다양한 장소에서 업무를 하고 네. 성과나 가치 중심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 시작할 때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가 AI에 어떤 영향 받냐 이런 얘기 이제 나누면서 지금 대담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더 쪼개서 약간 생애 주기별이라 그래야 할까요?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한 20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자기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이제 숙련해 가는 30대, 그다음에 40대, 그리고 50대부터는 퇴직이나 재취업. 60대 가면 이제 노년 생각하면서
뭐 70까지도 나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 쭉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쪼개봤을 때 이들의 노동시장이 AI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네. 이제 AI 대체 효과가 가장 이제 큰 세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장 사실 위험한 세대이긴 한데 또 다르게 보면 사실은 AI 기술이나 AI 이런 문화에는 가장 친숙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세대도 또 20대이기 때문에 그럼 20대가 단순히 AI를 뭐 활용하는 정도가 넘어서 네네. AI를 가지고 스스로 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강점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20대에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30, 40대는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제 뭐 재교육이나 뭐 네.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전문 분야와 이제 AI 활용 능력을 좀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네.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 경험들을 이제 네. AI하고 융합해서 뭐 관리자 역할을 하는 방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감성적인 측면 또 대인 관계 측면 이런 부분으로 좀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또 뭐 사람이 얼리 어답터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50대, 60대 이분들 중에서는 AI 하면은 좀 덜컥 겁먹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한테 교수님이 이거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적응하면 된다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사실은 뭐 AI 활용 경험이 좀 뭐 많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활용 경험을 봅니다. 자꾸 늘려라. 그래서 지금 뭐 예. 우리가 이제 좀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이제 네. 뭐 키오스크 가서 이제 이렇게 음식 주문하는 걸 되게 이제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근데 몇 번 하면은 익숙해지긴 하잖아요. 익숙해지고 또 네. 이제 뭐 그 스마트폰이 워낙 보급이 잘 돼 있고 네네. 지금 대부분의 AI 경험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뭐 생성형 AI 같은 걸 계속 사용하시면서 네. 거기에 따라 효과를 좀 경험하시면 네.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하나씩 활용해 가는 건 생성형 AI인데 왜 아까 잠시 이제 지나가시면서 피지컬 AI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네네.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좀 다가올 거라고 보세요?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집에 보면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뭐 바닥만 닦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면 뭐 진짜 사람을 형태로 한 로봇이 네. 청소만 계속 해준다든가 또 자율자동차처럼 지금 차도 워낙 막히고 또 뭐 어르신들 사실 먼 장거리 주행할 때는 운전하기 힘드시잖아요. 네네. 뭐 그때는 뭐 사람 없어 자율주행을 한다.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것처럼 실제 이제 물리 세계에서 이제 사람과 또는 뭐 다른 이제 로봇이나 이런 거 이제 그 상호작용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인간에게 상당히 편리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뭐 일자리 대체 문제는 더욱더 이제 큰 이제 사안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로 인한 변화는 그 폭도 넓고 속도도 아마 매우 빠를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 우리 노동시장 규율하는 법이나 제도가 잘 따라가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자 AI로 인한 노동시장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법제도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아까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네네. 현재 우리가 뭐 9 to 6 개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시간 개념보다는 좀 성과 중심으로 우리 근로 시간이나 평가 체계도 좀 유연화돼야 된다. 그래서 뭐 선택 근로제나 재량 근로제 네. 또 성과 위주로 좀 보상이 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면서 네. 상당 부분 이제 그 어떤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보다는 이제 플랫폼하고 느슨한 이렇게 관계를 맺는 소위 이제 뭐 플랫폼 노동자도 되게 확대가 될 것 같아서요. 네. 뭐 이런 노동자들을 어떻게 좀 보호할 거냐.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이 실제로 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사회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좀 전국적으로 보면 이 AI가 도입이 돼서 뭐 생산성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이제 수익은 일정 부분의 기업가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는 네. 어떻게 이걸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AI 뭐 기본 소득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AI 기본 사회를 뭐 우리가 이번 정부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일자리 잃어버리는 분들에 대한 어떤 소득 배분이라든지 분배 문제 플러스 더 중요한 또 함께 중요한 게 그분들이 어떻게 다른 직책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이나 플랫폼형 노동자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로도 잘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AI로 인해서 이제 노동시장 변화가 되면은 이게 이분들이 또 더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와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세요? 예, 현재도 뭐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 미만에 불과해서 상당히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AI의 대체가 자꾸 많아지면 이들이 점점 더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좀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사회보험 적용 대상도 좀 넓혀주고,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그 일자리 대체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얻는 게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거의 같은 속도나 뭐 양으로 일자리가 생길 거냐는 건 사실은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속도 조절도 또 조절이고 그리고 충분히 그분들이 어떤 기본소득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마련하고 이게 대체를 진행한다든가 또는 공공부문이 그런 걸 좀 협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이런 AI를 한 위험 중에서 뭐 딥페이커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대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뭐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학교도 있지만 AI로 인한 일자리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공공부문이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뭐 실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AI 기본소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AI 윤리 감독 분야 이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AI 하면 늘 따라오는 게 프라이버시와 윤리 문제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칫 AI에 종속될 측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서 되게 챙겨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자, 노동시장 변화 관련해서 이런 그 윤리 문제, 종속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해법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AI라는 결국 이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데이터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근로자들의 뭐 행동, 뭐 말 이것들 다 수집 분석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위험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AI를 가지고 뭐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 실제로 배치해서 활용하다 보면 결국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알고리즘도 편향이 생기게 되면 이제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해서 역시 이제 투명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 노동 감시 문제는 이제 지금도 뭐 CCTV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또 AI가 도입돼가지고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업무 감시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이것도 이제 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노사 간에 뭐 충분히 협의를 한다든가 또 정부가 법으로 규제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대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개인 측면에서 보면요. 사실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일이 장차 AI로 대체될지 대체되면 나는 그 대상이 언제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각자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걸 생각할 텐데 예측하긴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자가 진단해 볼 뭐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지 플러스 AI 시대에 우리가 좀 마음가짐이랄지 이런 거를 좀 짚어주세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기준은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좀 정형적 반복적이냐 아니면
좀 창의적이면서 어떤 새로 문제 해결에 가깝냐. 네. 이 기준으로 이제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하는 걸수록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좀 감성 또는 심리적인 어떤 상호작용 이런 거와 관련된 업무냐 네.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대체 위험이 좀 적다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 이제 말씀드린 그 결론은 네. 우리가 AI가 인간보다 아직은 부족한 점은 역시 이제 창의력, 공감력,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인데 네. 결국 우리가 창의력이나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르려면 우리가 이제 교육이나 뭐 어릴 때부터 하여튼 계속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네. 사실은 우리가 뭐 고전도 많이 읽고 네네. 사람들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창의성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어떤 감성이 가미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네, 들어오다 물을 살짝 쏟았는데 뭐 방송에는 지장 없죠? 네,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3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고 구조작업 진행 중입니다. 일단 사고 어떻게 일어난지 좀 경위를 설명을 해주세요. 사고 경위를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네. 어제 오후에 이제 울산 발전본부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이제 철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발파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철근 같은 것들 아니면 구조물들을 미리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 됐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는 아닌데요.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중간이 아무래도 취약해지다 보니까는 그 타워 자체가 확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타워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사람이 이제 매몰이 된 거고, 네. 3명은 사망이 확인된 거고, 2명인지 4명인지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뭐 그래서 지금 실종자가 2명이니, 아니면 뭐 숨진 것으로 또 보이는 사람이 2명이니,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 이제 나오겠죠? 예, 지금 보면은 일단 9명이 있었고요. 그 작업을 하던 사람이 그 중에 2명은 바로 구조가 됐어요. 2명 구조 정도. 이제 7명이잖아요. 예, 나머지 7명인데 이제 3명은 이제 사망을 완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명은 발견은 됐어요. 발견은 됐는데 지금 살아있는지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지금 어디에 매몰이 돼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는지 어쨌든 3명은 사망 확인, 2명은 발견은 됐고 나머지 2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와, 이게 큰 사고네요. 구조 작업에 어려움 겪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이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먼저 이제 그 작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총 3동의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울산 화력발전소에 4호기, 5호기, 6호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5호기에 대한 이제 구조 작업이 이제 절단 작업을 하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이 4호기와 6호기도 동시에 이제 비슷한 구조 작업, 아니 절단 작업을 해놓고 있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제 쓰러진 뭐 잔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 올린다. 이러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이제 무너질 수도 있겠다.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크레인은 갖다는 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구조 대원들이 직접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철제를 걷어내면서 네. 그렇게 조금씩 이제 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유, 좀 어렵겠지만 구조 작업 서둘러 가지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냈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국민들이 노후에 기댈 곳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체납의 규모가 얼마나 되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오늘 이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액이 5,03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작년 연간 체납액이 4,888억 원이었거든요. 네네. 이미 상반기에만 반년 동안에만 이보다 더 많은 규모가 이제 체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체납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예. 이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4.5%를 떼내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거기에서 또 4.5%를 이제 별도로 이제 해서 이제 회사가 건강보험공단 쪽에 이제 이렇게 내는 방식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이미 이제 원천 징수를 해서 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영어로는 automatically. 그렇죠. 예, 자동적으로 냈는데 그 회사 측에서 이제 이거를 안 내버린 거예요. 그 얘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장기간 체납을 한 경우도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케이스를 보니까 총 213개월 동안 그러니까 17년 9개월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군요. 이만큼 보험료를 안 낸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또 2년 2개월간은 보험료를 안 낸 건데 그 금액이 이제 26억 원에 달아내가지고 그럼 꽤 큰 사업장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조금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체납이 되면 나중에 이런 대상자들은 국민연금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체납이 되고 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17년 9개월 동안 이제 체납이 된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17년 9개월만큼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빼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30년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 뭐 절반 이상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는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반토막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로자들이 이제 개별 납부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저 박 기자 얘기하는 거는 회사가 내야 될 몫까지도 내서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네, 내가 내 가지고. 그러니까요. 할 수는 있는데. 예, 계산을 해보면은 이미 4.5%를 낸 상태고, 그리고 근로자 몫을 어차피 이제 회사가 떼먹은 근로자 몫을 또 4.5%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회사 몫의 4.5%를 또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거는 안 내더라도 일단은 이제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 뒤에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회사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그분들이 제대로 안 내면 이제 불이익, 나중에 돈 받을 때 불이익인데 저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떤 뭐 독촉이랄까 이런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독촉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법을 아까 찾아봤는데 세금 체납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막 국세청 직원들이 찾아가서 막 징수를 하고 이렇게 체납 그 숨어 있는 돈들을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동안 뭐 1년 이상 체납을 한 경우,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이제 고액 체납을 한 경우에는 이제 인적사항, 뭐 체납액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4,800명 정도가 이제 공개 대상자인데 이 중에 이제 절반 정도인 한 2,300명 정도는 이제 공개를 내부에서 심의를 통해 갖고 공개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정도로 사실 이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을 좀 폐업한 지 오래된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도저히 거둘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관리 종결이라고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런 관리 종결 규모가 이제 최근 10년간 한 1,100억 원이 넘는다고. 1,100억 원? 예, 1,157억 원이요. 그래요. 자, 주제를 한 번 더 바꿔봅니다. 지난 8월에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가 터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뭐 키사 이런 곳에서 이제 민관 합동조사단이
이제 꾸려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어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예전에 이제 KT에서 이제 자료를 받은 게 뭐 기지국 접속 이력 그리고 이제 KT 가입자의 뭐 소액 결제 내역 이런 데이터들을 다 받았는데요. 네. 이런 이제 결제 내역들을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368명이고 피해 금액이 2억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2024년 8월 이후에 이제 자료라서 네. 그 이전에 만약에 결제를 한 경우도 일부 이제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네. 나왔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많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KT의 이제 기지국 인데 fem토셀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기지국에 대한 이제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문제제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모든 기기마다 다 똑같은 인증서를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증서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이제 기지국에 접속을 해가지고 해킹을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이제 문제가 드러났고 또 인증서 유효 기간도 이제 10년이 다 돼가지고 한 번 접속하면 계속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디나 이런 중요 정보들이 외주 네. 업체에 그냥 무방비로 이제 흘러나갔다 이런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아울러서 과거에도 악성 코드 사고 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밝혀졌다면서요. 예, 작년에 이제 3월에서 7월 사이에 서버 43대가 이제 감염이 됐는데 네. 이를 이제 그냥 자체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잡고 네. 이제 정부 측에 이제 알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서버에 보면은 이제 개인 정보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 유출이 됐을 위험이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무단 소액 결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9월 1일이었는데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KT 측에서 이제 정부에 이제 신고를 한 게 이제 9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KT는 이제 정부에 신고를 늦게 하고 또 이제 악성 코드 침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네. 이제 뒤늦게 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주식 시장이 뜨겁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청약 통장까지 깨고 지금 주식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해요? 예, 지금 사실 주식이 이제 계속 많이 오르고 하면서 뭐 한 달 동안 1000포인트씩 오르고 하니까요. 통장은 의미 없다. 그래서 이제 20대, 30대들의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제 투자를 직접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케이스를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네.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던 게 있는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네. 아니면 변호사가 됐는데 자격증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서 바로 이제 그걸로 이제 풀로 땡겨가지고 이 연끌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30만 개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많이 줄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증권사에 이제 넣어놓는 돈이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8조 원 가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80조 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올해는 지금 88조 원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이게 연끌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뭐 최근에 또 며칠 사이에는 또 증시가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뒤늦게 투자를 했다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건 신중한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이번 주말엔 미술관 나들이 어떨까요? 오늘은 미술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 이유리 작가와 함께 미술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리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울어진 미술관 나는 그림을 보며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출간된 신간 아무튼 미술관을 쓴 작가 이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술관 혹은 미술 관련해서 몇 권 쓰신 거예요? 한 10권 넘게 쓴 것 같은데요. 와, 대단하시다. 네. 자, 오늘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 얘기 나눠보러 모셨는데, 근데 우리 이유리 작가님이 전문 미술가거나 혹은 미술 이론을 전공했거나 하는 줄 알았는데 원래는 일간지 기자였다? 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 기자 출신이고요. 진행자님도 기자 출신이셔서 네. 너무 잘 아실 텐데 네, 하루 취재해서 하루 기사 쓰고 이렇게 하루 단위로 살다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네, 너무 하루 하루살이. 단위로 하루살이 네. 너무 이렇게 소진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른 수건을 짜는 듯한 느낌? 그런 거 들어가지고. 기자 생활 몇 년 했어요? 6년 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충분히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쌓여가는 느낌이 없이 소진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문득 그림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역사를 전공했는데 사실 그림에도 역사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배태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세계관이라던가 미술사, 기울어진 사회상을 좀 발굴하고 취재하는 게 독자에게 전하는 일. 그래서 그게 기자로서 해오던 이유가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깨달음 이후로 퇴근 이후에 좀 글을 썼고요. 그리고 간행문윤리위원회 지금은 이름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간행문윤리위원회 주최로 한 그 우수 저작 출판 지원 사업에 당선이 되면서 조금은 순조롭게 기자에서 그러셨군요. 미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책을 10권 이상 내셨어요. 네네. 오늘 한 권 주실 줄 알았는데 안 갖고 오셨네요. 여하튼 농담입니다. 이거 완전 농담. 네, 오늘 와서요. 네, 보통 이게 이제 6년 기자하시다가 이제 딱 직업을 바꾸셨다고 했는데 저처럼 이제 30년 기자하는 사람은 능력이 안 돼서 어디 불러주질 않아서 계속하는 거고 우리 이유리 작가님은 바로 자신에게 더 적성 맞는 이런 걸 이제 하셨는데 자 미술계 진입 장벽 높다는 인식이 있고요. 일단 미술이란 분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 우리 이유리 작가님은 어떻게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엄마가 어릴 때 그 클래식 컴필레이션 음반을 좀 사셨는데 그 따라 듣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음반을 설명하는 책자마다 꼭 명화가 짝꿍처럼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옆에는 프랑스 화가 드가의 에뚜알이 있는 시기였죠. 그게 전 서양 명화를 처음 만난 첫 기억이고요. 근데 그림을 보고 있으면 꼭 그림이 저를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렇게 데려다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있잖아요. 거기에 속 마법의 옷장 느낌? 왜냐하면 그 소설서 주인공들이 마법의 옷장을 통해서 환상의 나라 나니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바로 그림이 나를 내 삶의 구획선 밖으로 인도해주는 마법의 옷장이었던 셈이죠. 다른 세계로 데려가준다. 내 삶의 구획선을 넘어서 거기로 이동하게 해준다. 오, 말이 멋있네요.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셨군요. 이날을 위해. 네. 자,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볼 부분이 사실 미술 자체보다는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유리 작가님께서 최근에 아무튼 미술관 이런 오늘입니다. 네, 오늘 나왔어요. 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었군요. 네, 운명처럼 또 오늘 나왔네요. 왜 미술이 아니라 미술관인지 이유리 작가께서는 에게는 그 미술관은 어떤 곳입니까? 일본 나오시마에 있는 이제 지출미술관, 그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유명한 미술관이죠. 근데 거기 간 적이 있어요. 나오시마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그 모네 수련 연작이 걸려 있는 전시장이 있는데요. 들어가니까 막 온통 하얀 거대한 공간에 이제 그 수련 연작만 덩그러니 걸려 있는데 어디까지가 바닥이고 어디부터가 천장이고 이렇게 알 수 없을 정도 이런 공간에 이제 무중력 공간에 마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장 밖에 나온 후에 동행했던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바로 명작의 힘인가 보다. 정말 종교화가 아닌데도 경건하고 성스럽게 느껴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남편이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만약 모네 그림 대신에 일본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그 포스터를 걸어놨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래도 똑같이 막 경배하고 싶어질걸?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는 거야. 진짜 맞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그 예술품을 둘러싼 그런 초월적 분위기, 작품이 지닌 그 아우라의 그런 상당 부분은 그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뿜어내는 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미술관 안에 다들 느껴보셨다시피 들어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술을 좀 체험하고 있다는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이 단순히 작품을 담는 상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람의 감각과 사고를 바꾸는 그릇이라는 걸 좀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우리 삶의 온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좀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아무튼 미술관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주요 내용 어떤 네. 스며들어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요. 네. 자, 미술관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혹은 몰입된다. 아까 이유리 작가께서는 다른 세계로 그 옛날에 뭐 1700년대 막 만약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면 1789년에 그 세계로 내가 마치 다시 이동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제 뭐 편안해지면서 또는 몰입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뭐 좋은 의미로 갇혀 있다.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다. 이런 느낌도 받으시나요, 그럼? 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혹시 이게 차 안의 내비게이션이 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말이 내 인생에 보내는 경고음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곤 할 때가 네.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어지러울 때 각자 찾는 장소가 있으실 텐데요. 저한테는 그곳이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미술관은 왠지 시간이 막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잠시 숨을 좀 고르고 있으면 좀 창백한 피부에 말 없는 친구가 조심스럽게 등을 토닥여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렇게 잠시 쉬다 보면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갈 힘을 얻게 되곤 했습니다. 미술관은 저한테 위안을 주는 공간이죠. 창백한 피부에 말 없는 친구가 나의 등을 토닥여준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는 않군요. 네네. 여하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네. 자, 야 우리 그럼 어두운 피부로 하겠습니다. 이유리 작가님이 아주 표현이 되게 독창적이고 준비했습니다. 창의적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미술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미술 잘 모르고 어려운데 미술관에 가면 내가 어떻게 그 미술 작품을 보고 즐기지 혹은 그 미술관 자체의 아우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미술 작품은 어떻게 즐기지 또 미술관은 어떻게 내가 또 느끼지 이런 그 어려움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네. 미술을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미술관에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평생 미술관 문턱 못 넘으실 거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덜컥 가야 돼요? 각자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다 달라서 그 기준에 맞게 한 후에 가야지 계속 미루다 보면 평생 못 가요. 네. 그래서 차라리 또 오히려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가면 딱 그만큼만 공부한 그만큼만 보게 되거든요. 네. 작품을 앞에 두고 앞서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런 데에만 시간을 보내게 돼서 그 너머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이름이나 미술사 지식 하나도 몰라도 그냥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하고 가면 더 좋긴 하겠네요. 네, 근데 뭐 내가 정말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 이게 자기에 대한 변명이 될 수도 있어요. 변명이 되고 또 그게 부담이 돼서 더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훌쩍 그냥 가봐라는 말씀이시고 최근에 회화보다는 설치 미디어 전시 중심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즐기세요?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 미술을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네. 경험해야 되는 대상이라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이 뭔가 정답을 찾아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가 아닐까요? 이게 현대 미술이라는 건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네. 나만의 해석을 찾아가는 탐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감상하기 어렵다라고 네. 느낄 때마다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원래 처음엔 당연히 근육통 올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자주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느낌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전시장 가면 사람보다 휴대폰이 미술을 감상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체득하면서 어떻게 감상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저장해두고 기록해두고 그걸로 만족하는 워낙 이제 휴대폰 세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나쁜 관람 태도라기보다는 네네. 우리가 이미지를 소비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바뀐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는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는 게 감상이었다면 지금은 찍어서 저장하고 다시 꺼내보면서 의미를 확장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촬영이 곧 감상의 한 과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좀 더 간단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미술관에 가면 한 작품만 30분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우리 이유리 작가께서 특별히 경험한 어떤 감상 사례랄까 혹은 감상할 때 미술관에 갔을 때 마음가짐이랄까 태도랄까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눈물 흘리고 하는 걸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가 흑의 스탕달? 작가 그 네. 스탕달 있잖아요. 네네. 그 스탕달이 피렌체에서 예술 감상하다가 작품에 압도당해서 막 기절 직전까지 막 갔다고 해서 스탕달 이름이 붙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저는 가끔 생각하죠. 나도 이렇게 좋아하는 미술 좋아하는데 내가 스탕달 신드롬 겪은 적 있을까?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감동을 주는 건 확실히 맞는데 이게 혼미해지고 눈물 쏟고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촉수가 없을까? 혹시 나는 예술을 피상적으로만 즐기는 목석 같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알죠. 감동은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구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뭐 스며드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저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주말엔 코너에선 청취자분들께 주말에 이거 해보자 어디 가보자 추천드리곤 합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미술관 어떤 거 추천하시겠어요? 네, 주말에 미술관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가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도심 속에 있는 미술관이 아니라 자연미술관이라서 지금 이맘때 단풍도 같이 감상하기 딱 좋거든요. 네네. 네, 지금 현재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집한 그 국제미술 소장품 전시 수련가 샹들리에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예, 이름이 수련가 샹들리에인 이유는 그 모네의 작품 수련이 있는 연못과 중국 작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검은 샹들리에 제목을 이제 조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이중섭, 장욱진, 김한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한국 교년대 미술 상설전도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함께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미술관 출간하신 이유리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나탈리 콜의 Let There Be Love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Let there be you.